요즘 캥거루들 너무 많잖아요. 집에서 있는 30, 40대도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나중에 노후 때 힘들고 싶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유도 있게 놓아주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행복은 셀프예요. 성장도 셀프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한다고요? 에이 무슨 개소리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내 분신 가잖아요. 나의 아바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나를 닮았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개입하시면 안 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이제 부모 의존적인 환경에서 뭐 지식도 부모에게 배우고, 노하우도 부모에게 배우고, 삶의 태도도 부모에게 배우고, 막 이런 교류의 핵심의 중심에 부모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얘기하는 생각, 부모님이 원하는 삶, 이런 것들을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주입식 교육, 그리고 약간 반강압적인 어떤 그런 이제 훈육,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내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을 때 약간 좀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근데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났고 내 모든 가치관이 자녀에게 투영되었을 때 자녀의 인생이 정말 훌륭해질 거라고 확신합니까? 그게 확신이 없어서 좋은 선생님들 찾아다니면서 매칭해주고 교육을 받게 해준다고 가정을 하면, 뭐 국제학교도 보낼 수 있고 유학도 보낼 수 있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성공한다라는 그 성공의 패턴이 본인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막연한 상상과 기대입니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욕심을 가져요. 내가 이루지 못한 걸 넌 이뤘으면 좋겠다. 넌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근데요, 생물학적으로 부모님은 맞는데요. 실제로 그 삶에 관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이제 10대 때가 되기 전에 영유아기부터 유년기를 가는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어떤 얘기나 부모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제 운이 제대로 트인 경우와 트이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핵심만 놓고 보면 자녀의 운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이대가 요 나이대고,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게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인데, 부모의 선택에 의한 그 운의 결과는 결국 자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옛날에 있었죠. 의사가 되라, 판검사가 되라. 근데 지금 시장 환경이 바뀌고 나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때는 그게 맞았지만 지금은 안 맞을 수 있고 앞으로는 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독서를 충분하게 해주고 본인이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깨우칠 수 있게 해주고 나보다 나은 현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고,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너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족이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그 더 큰 사회, 국제사회, 이런 데 안에서 삶의 이 태도와 도리는 어떻게 갖는 것이, 그러니까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집중을 해주는 것이 이 친구가 스스로 오늘 개척해 나가고 빌드업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치트키가 될 수 있는데, 대다수가 그렇게 성공하지도 않았으면서 자기의 삶을 강요하는 경우, 자기의 희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부분이 그때는 맞았지만 자녀의 때에는 다를 수 있다는데 주목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내가 못한 걸 자녀는 할 수 있어라는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그 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많은, 물론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그 친구가 원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친구의 본성 안에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DNA가 없을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부모님이 똑똑하지 않았는데 자녀가 똑똑하다, 이런 경우도 참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저도 뭐 공부를 그렇게 딱히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지만 저 초등학교 서초동 우면초등학교 나왔고요. 중학교 강남역 옆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옆에 있는 서원중학교 나왔고요. 고등학교 반포세아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소위 8학군에서 초중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과외비요 엄청나게 썼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이 사교육 집안이에요. 저희 재질 큰아버지가 수학 과외 선생님으로 좀 유명한 선생님분이었고, 근데 둘째 큰아버지 국어 선생님,
선생님이셨고 셋째 큰아버지 영어 선생님, 다 과외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셨거든요.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사교육 엄청나게 받았겠죠.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14명째의 막내 아들이시거든요. 이런 환경을 적응하지 못하고 반항아적인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서러벌 예술대학의 연극영화과에 그때 진학을 했어요. 서러벌 예술대학의 중앙대학 예술대학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동문이죠. 근데 그때 큰아버지들이 하지 말라는 거는 다 하고 하라는 건 아예 안 하고 저한테 뭐라 하셨냐면 아버지가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러기가 어려웠겠죠. 어찌됐건 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공부를 계속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여행, 초중고등학교 중에 이런 표현 좀 그런데 저희는 여름 휴가나 뭐 겨울에 스키장 이런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방학 때는 특강의 시즌이었어요. 특강. 그리고 제 스스로조차도 집이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등락이 있어서 그냥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했고 책 보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오지만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갑자기 또 아버지 사업이 휘청해가지고 웅진출판사, 지금은 여러분들 코웨이 정수기로 알고 있지만 여기가 원래 출판사로 돈 버는 데거든요. 그 출판사에 외판원을 하셨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이 반지하에 창문이 요만해요, 진짜. 제 기억에. 그래서 이런 큰 창문이 아니고 요만한 창문이 반지하다 보니까 창이 점점 커지는 체험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엄청나게 벽이 아예 통창인데 살고 싶다 이런 꿈을 꾸면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뭐냐, 엄마 덕분에 엄마가 그 재고를 집에다 갖다 놓으셨거든요, 외판에. 그래서 이원수 아동문학 전집, 그 다음에 세계의 위인전을 진짜 마르고 닳도록 읽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읽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좋은 영향을 줬죠. 근데 이 부분이 자의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나 방송국 PD가 돼야겠구나, 뭐 감독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제 나름대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개척해오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스스로 깨우셨던 거지, 엄마가 A부터 Z까지 딱딱딱딱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가족여행 안 간 것도 제 선택이었어요. 왜? 여행 가면 뭐하나. 이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렇잖아, 여행 가면 어차피 돌아올 건데 돌아올 거 뭐하러 가나, 산에 뭐하러 오르나, 내려올 건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았거든요. 왜? 책 보는 게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아닙니다만 사실 이게 아니게 된 것도 결국에는 부모님의 영향보다는 지금은 이제 와이프의 영향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부모의 욕심과 자녀 운이라는 그 테마에서 놓고 보면 스스로 환경 안에서 생각하고 깨우치고 성찰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줬을 때, 조금 더 자유도를 줬을 때 제대로 자기의 운을 개척하고 만들어 나가고 깨우친 그 운의 어떤 생성 패턴으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이걸 헤쳐나가고 깨우쳐나가지, 그렇지 않을 때는 부모에 너무 의존적이 돼서 요즘 캥거루들 너무 많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있는 30, 40대도 적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나중에 노후 때 힘들고 싶지 않으면 자녀들은 자유도 있게 놓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10대로 넘어가면 10대는 뭐가 있습니까? 좋아요에 이제 갈급해야 하는, 이제 자아가 깨우쳐지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사춘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사춘기가 뭐 초등학생 때 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을 뜨면 SNS, 감을 때까지 SNS, 그 다음에 그 톡방 안에서의 그 삶이 오프라인에서 인간관계보다 더 막 그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운을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타인의 시선의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내 운은 점점 소멸되고 타인의 운의 비교의 과정을 통해서 비참해지는 과정과 비참해지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교만해지거나 비참해지는 이 패턴의 반복들을 통해서 우울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0대 때 이 좋아요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 좋아요가 돈 벌려고 하는 좋아요일 수도 있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좋아요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좋아요에 목이 마른지. 그리고 어떤 이제 얘기들을 얼굴 대면에서 할 얘기들을 다 톡으로 하고, 그리고 그 톡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 과정에서 캡처 해가지고 돌리고 막 퍼나르고 이런 거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무슨 운이 들어오겠어요? 이 결과로, 이 선택의 결과로 그 다음에는 어떤 운이 들어오겠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SNS에 함몰된 삶이 좋은 눈을 형성하는 거는
내가 특정해서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이클로 어떤 수단으로 그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소비의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동 보시죠. 야동을 봤던 자녀들이 있고요. 실제로 본인들도 나이를 먹어서도 야동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묻고 싶죠. 야동을 왜 봅니까? 야동을 왜 봐요? 뭐 때문에 봅니까? 이거는 생산적인 활동입니까? 아니면은 소비적인 활동입니까? 뭐 나이 먹었고 성인이니까 야동 볼 수 있죠. 그러면 여그를 통해서 뭐 도파민이 생성되고 스트레스가 관리가 되고 쌓였던 억눌렸던 그 스트레스가 분출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정신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대부분 야동을 보는 건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키는 거예요. 막 이거 보고 엄청나게 좋고 막 행복하고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유행위도 하죠. 습관이에요. 자유행위 끝나고 현타 오죠. 습관이에요. 그러면 1년의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그냥 이건 소비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다? 운을 쌓아가고 싶다면 생성을 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할 수 있죠. 하지만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소비 5, 그 다음에 생성 5라면 이게 제로섬이면 성장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소비를 줄이고 생성을 늘려야 성장을 하고 자산이 쌓이겠죠. 이게 물적 자산, 그리고 인적 자산, 그리고 정성적 자산, 그리고 정량적 자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쌓아가는 사람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처럼 계속 운을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소멸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선상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SNS에서 좀 탈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가 그런 자기주도적인 환경 안에서 성장을 하는 성공 경험을 스스로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나이만 먹었지 크게 다르지 않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실버타운 준비하고 있잖아요. 60대도 아직 자아가 미성숙한 경우 태반입니다. 왜 안 해요? 왜 미성숙해요?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 존재 가치,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을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 같은 거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 야, 네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야. 몰랐어? 내가 너의 구세주야. 아닌 것 같은데? 맞다니까. 가스라이팅 되면. 내가 가야 될 길이 여기구나. 그래서 종교에 빠질 때는 그게 가는 거예요. 왜? 찾아왔거든. 나를 이끌어줄 그 누군가를.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봅시다. 나를 이끌어줄 그 누군가가 아니고요. 해답 찾기가 귀찮은 거예요. 물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는 뭐다? 그냥 회피입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가 깨우치고 내가 룰을 만들고 내가 나만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 안에서 나라는 백성을 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그 매뉴얼대로 관리해 나가면서 성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하게 나를 관리하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나라 있으면 들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타당한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되게 소중하잖아요. 자, 최근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명하신 이제 기업가인데 정자기증을 통해서 이제 이 사회에, 이제 월드에 기여하겠다 그래가지고 한 병원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정자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정자기증을 하면은 신원이 이제 알려지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노출이 됐나 봐요. 자기 자식이 20, 30명, 3, 40명이 된 거예요. 생물학적인 아버지로는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어떤 생각을 제가 했냐면요. 전 세계에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나는 그 자녀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낸 거냐면 생물학적인 DNA의 딜리버리 비클로서 부모가 역할을 했다는 자각을 하게 되면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를 결부시키는 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객관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낳은 그 DNA를 본인이 생성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DNA를 딜리버리해서 공급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인연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뭔가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되묻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세요. 행복은 셀프예요. 성장도 셀프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한다고요? 에이, 제가 조금만 세게 얘기할게요. 무슨 개소리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프레임에서 나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칭찬받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고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좋은데 성인이 됐으면 성인에 맞는 수준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자기 성찰이 안 된 거예요.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 50대예요. 50대인데 부모님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자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자녀도 먹여 살려야 되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챙겨요? 내 삶은 누가 챙겨요? 자식도 안 챙겨줄 거고 부모님도 안 챙겨줄 텐데 정신 차려요.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스스로 바로 섰을 때 왼쪽 오른쪽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끊어내세요. 객체화를 좀 해야 돼요. 효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녀를 이렇게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좀 뭐 옛날 얘기 좀 할게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나 스스로 나를 다스리고 내가 스스로 섰고 내가 좀 잘 됐을 때 내 주변 사람들도 케어할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덕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스스로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통장에 얼마 있으면 뭐합니까? 스스로가 삶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느끼는 건데 딴 생각만 하는데 우울해질걸요?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런 거는 괜히 오는 줄 압니까? 결국에는 계속 자기가 자기 안으로 막 파고 들어가요. 근데 파고 들어가서 결국 얻는 게 뭐예요? 프레임 안에 결국 디깅을 하다 보면 결국 뭘 얻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아왔어요? 왜 스스로 존재를 부정합니까? 왜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의심을 합니까? 내가 이 책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 얘기를 왜 넣는지 압니까? 서정진 회장님 45살에 대기업 퇴사하고 정말 알 수도 없는 생명공학 분야를 창업을 했어요. 돈은 있었습니까? 대기업 퇴사했는데 5천만 원 달랑 있었어요. 그러면 그 5천만 원 달랑이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탑10 안에 들어가는 자산가로 어떻게 성장을 할게요? 45살에 창업했다니까. 45살에. 그럼 여러분 50대라고 하더라도 아닌지 아니에요. 근데 벌써 뭐 노후 준비하고 인생을 마감할 준비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자꾸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프레임에 나를 스스로 가둬놓는지 아세요? 체력적으로 힘든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정신, 올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체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체력이 돼야 마음도 정신도 올바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나 운동해야 되는데. 아니 운동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신체 능력이 저하되는 만큼 신체 능력을 보완할 계획을 세우고 신체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요. 아파요. 그러면 나 약 안 먹겠다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암 치료를 안 받겠다. 그리고 채식하고 엄청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가 돌아가신 고인이 있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최정한 한 게 딱 알게 됐을 때 초기였고 수술했으면 잡았겠죠. 근데 본인이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하시고 이쪽으로 한 거예요. 물론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음과 멀어지는 게 대부분 꿈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 솔직히 나이 먹고 나서 꿈이 뭐예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천천히 죽는 게 꿈 아니에요? 죽더라도 자연 사는 게 꿈 아니에요? 정말 조금 더디 천천히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신체 능력이 원활한 상황에서 살다가 가는 게 목표 아닙니까? 나이 먹으면 그게 목표일 것 같은데. 밥은 먹고 살잖아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건강 진단 받으셔야 되고요. 건강 관리하셔야 되고요. 약을 드셔야 됩니다. 어떤 약? 제가 최근에 빅데이터 닥터가 쓴 이제 가짜 건강의 유혹이라는 책을 보고 확실하게 깨우친 건데요. 약을 먹으면 내가 환자 같잖아요. 그래서 약을 먹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을 안 먹고 나아보려고 애쓰습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순간 내가 환자가 아닌 거예요. 약을 먹으면 해당 질병에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약을 안 먹은 사람은 이 세상 빠이빠이 안녕 할 수 있지만 약을 먹은 사람은 약을 먹고 계속 생명을 연장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다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약을 먹으려면 뭘 해야 돼요?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건강진단 받아야 되고 건강진단 받은 걸 데이터를 기본으로 내가 계속 약을 먹어야겠죠. 약을 꾸준하게 잘 먹고 이게 내 몸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겠죠. 근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왜 건강진단 안 받아요? 왜 건강진단 받아도 저렴이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에 빠져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최근에 건강진단 받으려고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나오던데요? 이것저것 좀 옵션 좀 넣으니까 좀 좋은 병원에서. 그러면은 예전에 내가 20대 때 30대 때 1,000만 원은 무슨 건강진단에 1,000만 원을 써 하겠지만 지금 50대를 전후하고 있고 60대 바라보는 입장에서 1,000만 원이 커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50대 초반에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 사주를 보니까 50대 초반에 큰 돈을 벌고 큰 명성을 얻는데 오케이 현실로 받아들이겠어. 근데 내가 체력이 안 되고 몸이 안 따라줬다면 그 운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주가 좋으면 뭐합니까? 체력이 안 따르는데. 연령대별로 내가 생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이를 먹고 나면은 체력에 대한 이슈가 제일 크고요. 좋은 체력에서 좋은 건강, 좋은 정신 건강, 좋은 태도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자식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끊으라니까요. 자식은 더 이상 소유물도 아니고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본인도 똑같이 그 자식이 본인한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사세요. 너는 너 나는 나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 가지, 요거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하지만 배우자한테도 그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배우자도 배우자의 인생이 있고 삶이 있을 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모를 때 젊을 때야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어우러졌지만 나이를 먹으면 하고 싶은 게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팽당하고 싶지 않으면 독거노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배우자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지원하세요. 자기 생각이랑 안 맞아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셔야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항원이혼을 하거나 돌싱으로 인해 독거노인이 되거나 아플 때 병원 데려다 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골드미스들 나이가 많은데 남편도 없고 결혼도 안 하고 근데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내가 돈으로 다 누리고 살 수 있다. 여기 책에 나와요. 비혼주의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뭐가 대전제가 돼야 됩니까? 사람과의 교류를 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내가 사람과의 인간관계조차도 이게 좁혀져서 고립된다면 내 운도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아니 나이 먹고 죽어도 이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데 뭐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죽을 텐데 뭐 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 사회에 내가 뭐라도 기여하고 어찌됐건 내가 움직이면서 삶의 가치를 찾아나가는 건 사람과의 교류에서만 가능해집니다. 좀 비슷한 얘기인데요. 퇴직을 하면 60 전후가 되면 대소사 이런 데 못 가게 된대요. 뭐 사람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가서 조의금도 내야 되고 넌 지금 뭐 하고 있냐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엄청 많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돈 아까우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남는 줄 아세요? 60이 지나가면서부터 주변 사람들이 진짜 가기 시작합니다. 하늘나라 먼저 가요. 전화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이 먹어서 전화할 사람 없는 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관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책을 쓰고 멘토링이라도 계속 해주면 사람들이 배우겠다고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제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또 내 삶의 가치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자기가 뭐 정리해 놓은 것도 없고 뭐 통장에 잔고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실버타운 준비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실버타운 사업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주 이제 뭐 유명한 실버타운이 있어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해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실버타운이라고 여겨지는 데인데 거기는 딱 두 가지 세대가 있대요. 부류가 뭐가 있냐? 본인이 잘나서 들어온 케이스 하나, 자식이 잘나서 들어온 케이스 하나. 둘이 어울립니까? 못 어울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먹을 것도 뭐 주변 환경도 너무 호텔식으로 다 공급을 잘해주는데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러면 실버타운 들어가니까 안 행복해요예요? 아니에요. 그런 실버타운 들어갔으니까 안 행복해요예요. 실버타운을 들어가도 나랑 코드 잘 맞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몇십 명씩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실버타운 약간 그런 거거든요. 맞춤형 실버타운. 왜? 서울에 지으니까 막 대규모로 막 이런 거 저부터도 싫어요. 돈을 좀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건강정보를 체크하더라도 비접촉형으로 체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있는 게 타당해요. 일본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이 먹어서 외롭지 않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할 수 있을 때 내가 좋다고 했잖아요. 되게 마음 아픈 얘기였는데 그 좋은 실버타운 사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실버타운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들어올 때 현관에서 인사해주는 그 사람이 잘생긴 자기 너무 고맙고 좋았대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요. 아파트는 뭐 경비원이 인사를 할 수는 있지만 실버타운에 계신 분들처럼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고 저는 약간 이제 뭐 그런 비슷한 환경에 살고 있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나올 때 잘 다녀오라고 인사해주고 오셨냐고 인사해주고 뭐 때에 따라서는 짐도 받아주고 또 뭐 필요한 거 없는지 항상 카톡으로 24시간 응대해주고 뭐 우리 직원들 또한 뭐 그렇게도 해주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9to6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없더라고요. 거의 3교대 하면서 그런 환경에 내가 선택을 해서 노출이 되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이 나도 이런 거 잘 만들어가지고 펼쳐보고 싶다, 더 보급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주도적인 삶의 결정권을 통해서 내 운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포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운의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탔을 때 내가 누렸던 것들을 같이 누릴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공감한 사람들이 투자에 동참하기도 하고 뭐 같이 해보자 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지으면 들어오겠다 하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일련의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저는 사실 우리 아버지 덕을 제일 많이 봤지만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하고 너는 내 거다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하셨으면은 저는 이렇게 운이 좋게 못 왔을 것 같아요. 제가 20살에 별이 빛나는 밤에 작가가 되고 또 21, 서너에 MBC 시트콤 작가 공채에 당선이 되고 26에 드라마 작가 되고 26, 7에 되는 그 어간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또 서울에서 이름 얘기하면 알만한데 뭐 석박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원하는 배우자 만났다고 또 사업가로 변신을 하고 사업가로 변신하고 나서 일정 수준의 이상을 또 쌓아 나가고 명성도 얻고 업적도 만들고 하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정형화된 틀은 없었어요. 항상 고난이 많았고요. 항상 어려움이 많았고요. 항상 힘듦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는 뭔 택했냐면요. 남들보다 조금 덜 자는 걸 택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덜 자고 덜 먹는 걸 택했어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아까워서 옛날에 방송국에서 일할 때는 그때 사우나 얘기했지만 TV 예능 할 때 특히 뭐 이런 거 시트콤 작가 할 때는요 일상이 뭐였냐면 그 회전 의자에 발 뻗고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 복도 나가면 옛날에 MBC 여의도 MBC 있을 때 MBC의 그 복도에 의자가 있죠.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있으면 거기다 잘 수 있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거기도 경쟁이 치열하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의자 다리 뻗고 잠이 와요. 그 밥은요. 김밥하고 라면이요. 그렇게 매일 살면서도 즐거웠어요. 근데 지금은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못하겠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이를 먹으면 내가 즐거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즐거움이 그 운의 흐름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되는 것 결국 사람과의 교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랑 궁합이 맞고 같이 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나를 선택해서 갖다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되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줘야 되고 서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나 호응을 해줄 수 있도록 나도 노력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 책 낸 거예요. 이거 이 책 얘가 왜 냈겠어요? 아니 내가 이거 해보니까 인생 한 50 살아보니까 운의 작동 원리를 나름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맨날 저한테 와 뭐 의장님 하면서 그래도 저 만나고 저랑 교류하는 사람들이 저 와서 보면은 그래도 뭐 성공하셨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별 얘기를 다 물어봐요.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의 수준에서 보면은 아직 이제 시작인 단계지만 어떤 사람의 시작에서 보면은 야 너 어떻게 용됐냐 특히 우리 글 같이 썼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 보면은 너 대단하다 어떻게 작가가 사업가가 됐어. 근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에 내가 뭘 했다? 인간관계에 대한 관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운의 흐름은 내면의 나를 발견하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타인을 통해 다가오는 그 운의 파도에 올라탔을 때 그 파도와 내 파도가 하나가 돼서 큰 파도가 돼서 그 파도에 올라타고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돼서 큰 흐름을 만들었을 때 그때 부도 쟁취하고 명성도 쟁취하고 또 그럴 수 있어요. 야 부와 명성이 인생의 전부야? 아닐 수는 있죠. 하지만 부와 명성이 있으면 뭘 하기가 좋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기가 좋죠. 제가 이 책의 초두에 이제 성공한 부자들의 분석을 주역의 시각에서 하면서 제일 먼저 예를 들었던 게 일론 머스크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의 꿈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꿈은 이게 다행성 종족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고요. 화성에 인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구인들을 이렇게 이전을 시켜서 이사를 가게 해서 거기서도 살 수 있게 만들겠다. 그게 지금 꿈이어가지고 막 스페이스X 로켓도 만들고 그 1년에 필요한 모든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에너지 사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로보틱스 사업부터 시작해서 AI까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이 인류가 보다 아름답고 윤택한 삶을 사는 그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이타적인 꿈이고 스케일이 큰 꿈입니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까지 미친도록 일을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도 10명이 넘잖아요. 물론 뭐 이게 그 문화권에 따라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아이를 낳은 그 엄마들과 한 4명 정도 되죠. 제가 정확하게 모를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정도 복수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10명 이상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또 행복하겠냐. 느껴보니까 사람만큼, 사람이 사람을 얻고 낳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나 보다라고 인간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포기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통한 행복인 거예요. 운의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고 노력하고 쌓아나가면 생성됩니다. 그 부분을 저는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부모예요. 우리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줄까를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부터 이제 한번 복기를 해봅니다. 내가 태어났어요. 1살 때 우리 부모님 나한테 어떻게 해줬지? 2살 때 어떻게 해줬지?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래도 써보세요. 3살 때 어떻게 해주셨지? 4살 때 어떻게 해주셨지? 5살 때 날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면서 6살 때, 7살 때, 8살 때, 9살 때, 10살 때 복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기억 안 날걸요? 뭘 해주려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거고 그거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찍어놓은 옛날에 사진첩을 보면 같이 놀러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뭐 예쁜 옷도 입히고 비싼 옷도 입히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했던 일련의 모든 과정이 다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았을까요? 감사와 고마움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상처만 남았을 거예요. 엄마 아빠와의 기억을 떠올리면 대부분 상처가 많이 날걸요? 떠올릴걸요? 감사에 대한 마음은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뭉클 약간 요거고 상처받았던 거, 아빠가 나 때렸던 거, 엄마가 나 때렸던 거, 엄마 나한테 욕했다, 뭐부터 시작해서 뭐 엄마가 내 거 뭐 불태워버렸다부터 시작해서 뭐 안 좋았던 것들을 확 상처로 떠올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부모가 됐으니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 엄마랑 아빠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딱 하나입니다. 잘 되라고.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너에게 대한 관심 표현을 그렇게 한 거야. 아닐까요? 안 되라 그랬을까요? 에이 망하냐. 내 스트레스 풀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풀 대상으로 막 널 내가 학대하겠다 이랬을까요? 심지어는 저 패도 회초리를 때려도 막 싸대기를 때렸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마음이 엄청 아팠을 거예요. 왜? 해봐요. 자기 자녀한테. 뭐 요즘은 뭐 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는 그럼 배운 게 없어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라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다 떠나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못 참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주고 싶었고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내가 이거를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란 표현 있죠. 비유가 있잖아요. 근데요 보상심리 없겠습니까? 난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나를 희생해가지고 내 자식을 키웠는데 넌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안 그럴 것 같아요?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부모는 그런 게 아니래 똑같이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금 나를 모른 척하면 마음이 안 좋겠지. 그리고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내 노후 준비도 안 해서 자식한테 기대해야 되고 자식한테 이렇게 손 벌려야 되면 근데 자식이 돈을 못 벌어 최악이지. 근데 그 상황을 왜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이고 자아가 실현이 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난 네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 밥을 주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티를 알려주시고.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도 GPT가 다 알려준다니까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냥 두면 된다니까요. 다만 뭘 알려줄 수 있냐? 삶의 태도,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 가치를 만드는 방법,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알려주면 돼요? 내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면서 교감을 하면서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부모가 나의 멘토가 돼야 가장 행복한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멘토한테 뭘 바라고 하지는 않고 멘토가 멘티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멘티가 멘토의 의견을 안 따른다고 가슴 아프고 막 기분 상할 일은 없잖아요. 다시 좀 더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아주 오래먼 옛날. 우리 아버지 13형제라고 하셨잖아요. 할머니가 한 명 한 명 다 케어했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때는 자식이 많았으니까 알아서 커라. 자식은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뭐 중국에서는 소황제라고 부를 정도로 애가 한 명, 많아야 두 명이니까 거의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극즉양, 양극즉음이라고 기대와 관심이 계속 들어가니까 나중에 나도 바라게 되는 거예요. 바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내는 거예요. 안 참아.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는 그거를 상처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 먹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상처를 줬어 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여러분들 끼우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1살 때, 2살 때, 3살 때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한테 어떤 내가 영향을 받았는지를 써보면 대부분 안 좋은 것만 기억나는데 왜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그냥 자연의 순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엄마 아빠가 날 안 때렸다면, 엄마 아빠가 안 때렸으면 밖에 나가서라도 저 터졌겠죠. 하지만 그게 상처로 남았을까요? 아니요. 아, 세상이 이런 데구나. 세상은 정글이구나. 뭐 요즘 표현으로 그냥 깝치면 안 되겠구나. 잘 조용히, 아니면 내가 강해져가지고 다 눌러버리든 이래야겠구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해자가 되지는 말란 말입니다. 뭐만 해주면 돼요? 환경과 여건.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솔선수범. 그럼 뭐예요? 체력적으로도 자립, 재력적으로도 자립.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나이 먹어서 부모님 극혐하게 되는, 요즘 표현으로 극혐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 배우자가 우리 부모님을 싫어해. 왜 싫어해? 대부분 돈이 없어? 아니야. 돈이 없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뿐이고, 심지어는 와이프가 부잣집 딸이면 내가 뭐 도와드릴 건 없을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를 극혐해요? 부정적인 부모예요. 뭘 하자 그래도 싫대. 뭐만 해도 싫대. 왜? 자기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런 부모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언론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하시고 돈 벌고 자립하셔야 됩니다. 청년만 자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장년도 자녀 앞에서 자립이 돼야 자녀와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공부하는데 올인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환경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셀프, 본인 챙기세요. 나 돈 많은데? 나 이제 뭐 그때 돼도 난 전혀 뭐 지장이 없는데? 그러면 자기의 사람들에 대한 그 울타리, 그 커버리지를 더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챙기시고, 그 많이 챙기는 사람들에 대한 정성을 쏟는 것으로 자식에 대한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 걸 조금 더 나눠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식만 찾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내가 찾아가도 반갑게 맞이해줄 더 많은 인연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풍족하게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됩니다. 발상이 있고요. 그 발상에 대한 거를 선택을 하고요. 실천을 해서 결과를 체험을 해보고, 실패, 성공. 그럼 성공한 방법대로 다시 또 반복. 이것들을 깨우치는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듭니다. 이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해봤더니 되네? 그럼 난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실력을 키워가면 되겠네? 깨우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깨우침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대는, 이 포인트, 펀더멘탈은 바로 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풋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을 외웠다 했잖아요, 거의. 그 수많은 위인전들을 통해서 대부분 위인전 보면요, 그 기승전결이 가난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고난이 많았는데 동기부여가 돼서 이거에 대한 걸 실패 하다가 귀인을 만나서건 아니면 뭔가 내가 깨우쳐서건 결국은 성공을 했고 그 성공을 발판 삼아서 큰 성공을 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깨우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을 구상하려면 내가 리소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AI를 학습시킬 때도요, 처음엔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해요. 데이터를 인풋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과 여건에서 그 정보와 지식이 가동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나중에는 사람처럼 생각해서 생성형 AI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사람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머리에 들어있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풋으로, 독서를 통해서 내가 인풋하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체력을 그만큼 키우는 게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럼 어렸을 때 뭐를 해야 되냐? 어렸을 때 내가 말을 트이고 글을 틔우면서 뭔가 인풋이 들어오려고 할 때 SNS 보고 뭘 얻겠냐 이거야. 다시 얘기했잖아. SNS는 습관이라고요. 독서는 습관이 되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요? 제가 문예창작가 나왔잖아요. 작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책을 대충 보는 건 쉽지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썼고 이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고 이걸 통해서 나한테 어떤 걸 전달하려고 했고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내가 영향을 받았으니 어떤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어떤 걸 실천하는 걸 통해서 난 무엇을 얻어야지 통찰하는 걸 하는 통째로 이해하는 그 통찰을 하는 그 부분이 결국 그 사고에도 근육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아이는 운도 배치마킹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다가 운도 배치마킹 할 수 있다는 주제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운을 만드는 아이의 특징은 첫 번째 매뉴얼을 습득했다. 어떻게 독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쌓아나갔다. 그래서 그 쌓은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그 운의 흐름이 형성이 되면 그 이제 운의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지나가려면 뭐가 돼요? 습득력이 엄청 빠르죠. 문해력도 좋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공부를 할 때도 남들보다 이 언어적인, 사고적인 측면에서 되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근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ABC가 과거나 지금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이루어진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사람의 마음과 철학을 통해서 배운다. 철학을 형성하려면 독서만 한 게 없다. 독서와 체력을 겸비해서 같이 잘 밸런싱해서 키워주고 가장 중요한 거 실패한 부모가 옆에 있으면 사실 부모 따라가게 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모가 스스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자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엄청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겪었던 에피소드를 에세이처럼 보여주는 게 일반화될 수 있을까? 운의 메커니즘이라는 거를 내가 정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근데 적어도 내가 경험했던 운의 작동 원리, 그리고 내 지인들,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운을 활용하고 타인의 운을 활용하고 그 운에 올라탔던 그 사례들의 케이스를 접하다 보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리뷰를 받아보고 서평을 받아보고 또 댓글도 받아봤는데 그렇게 큰 용기를 갖게 됐고, 어떤 분은 애기 다루듯이 항상 그 업무하러 갈 때 갖고 다닌다는 분도 이렇게 써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을 할 수 있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책을 쓸 때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던가 아니면 유명해지던가. 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럼 유명해지려면 이타적이어야 되고 보다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어야겠죠. 그래야 유명해질 거 아닙니까? 저만 혼자 이익 본다고 생각했으면 뭐 사실은 너무 시장이 좁잖아요. 그런 책도 내봤고요. 그래서 이 책은 준비한 사람의 마음 자체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을 받고 큰 자기 발견을 하고 자기 삶의 간증이 넘쳐나서 이걸 쓴 저자가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이 책의 불순물은 뭐 아예 없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내면에 있는 운을 발견하고 운을 읽고 운을 바꾸고 운을 경영하는 법을
이 운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의 운의 흐름은 더 세고 강력하고 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파도는 고립되면 다 말라서 소멸됩니다. 타인과의 부딪힘, 불편하더라도 타인과의 부딪힘을 통해서 가능하면 귀인을 발굴하고 내 주변에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자기주도적인 삶을 50이 돼도 60이 돼도 청년의 마음으로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이 책을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이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